자, 이번엔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핵심 정리 22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서는 537페이지입니다. 거기 공급하는 자 측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함부로 공급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서 지금 주택을 건설하겠답니다. 그럼 사업주체가 여기다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이걸 분양할 때 공급할 건데 이거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여기 조성되는 대지하고 건설된 이 주택을 가지고 장난질 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장난질이 무슨 말이죠? 자, 이거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받으면 누가 여기 A라는 사람들이 누가하고 B라는 사업주체하고 사업주체한테 뭐가 들어갑니까? 아파트 분양했죠. 이게 바로 입주 예정자가 되겠죠. 분양받은 사람 입주 예정자가 돼. 자,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사업주체한테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럼 분양받았을 때 뭐 내죠? 입주 예정자들은 첫째 계약금을 냅니다. 중간에 뭐 내죠? 중도금을 냅니다. 중도금 1차, 2차, 뭐 3차 이렇게 내죠? 그리고 마지막 뭘 나눈다? 잔금을 냅니다. 그럼 잔금을 내는 날 뭐 해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누구 명의로 됐던 걸? 사업주체 명의로 됐던 저 주택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한테?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누구 거로 됐다는 얘기야? 바로 사업주체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업주체 자기 거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입주 예정자들은 뭘 내고 있으니까 건설되는 동안에 계약금 중도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잔금 내는 날 입주 예정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사업주체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현재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사업주체 명의로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무슨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첫째,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안 된답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 사업주체 명의로 돼 있으니까 지가 대출받아가지고 여기다 쓰지 않고 딴 데다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다 쓰는 건 괜찮아요. 왜? 대출받은 돈 갖고 여기다 쓰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입주금은 그 대출금만큼은 줄어들거든요. 만약에 아파트 분양받은 게 5억이라면 5억 중에 대출금 받은 게 3억을 대출받았대.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 얼마만 내면 돼? 2억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출금을 쓰는 건 괜찮아.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저당권을 승계받더라도 내가 실입주금이 줄어드니까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싫으면 5억 현금으로 다 내면 저당권 설정 안 해줄 것이고 그건 본인들 선택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뭐죠? 대출받은 금액을 여기다 쓰지 않고 딴 데다가 사업주체가 썼다가 그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들한테 넘어올 때 그 저당권이 따라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승계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체가 돈 빌려서 쓴 돈을 결국 입주한 여러분들이 대신 갚아버려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구 동의 없이는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 받으면 가지만 동의 없이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전세권 설정도 안 됩니다. 이때 전세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내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먼저 사업주체가 전세를 금을 받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2년 먼저 살아라. 내가 분양받은 사람 집에 주택에 다른 사람이 먼저 전세 살도록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분양받을 때 처음에는 분명히 분양계약서 쓰러 모델하우스에 갔을 때 그때 뭐라고 써있었느냐? 이 편한 세상이라고 돼 있는 걸 내가 보고 계약서 썼는데 나중에 입주할 때 차에다가 이제 이삿짐 싣고 아파트 가보니까 아파트 벽면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브랜드가 안 편한 세상 하고 돼 있다는 얘기죠. 아니 내가 분양받은 집은 이 편한 세상이 왜 안 편한 세상으로 바뀌었을까? 이놈의 대림건설이 그 이 편한 세상이죠. 지들이 그 분양했던 아파트를 중간에 저 이름도 없는 지방에 있는 브랜드 즉 안 편한 세상 브랜드에다 팔아버리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뭐가 됐단다? 꽝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죠? 매매 등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브랜드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이런 거 하지 말랍니다. 그럼 거꾸로 안 편한 세상이었는데 이 편한 세상으로 나 팔겠대. 브랜드 바뀐대. 아니면 내 미안으로 바뀐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때는 당연히 입주 예정자들이 동의하면 그때는 처분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 그거에 관한 내죠.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또 중요한 겁니다. 언제부터죠? 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뭐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시장운서 때 승인받아야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겠다는 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되냐?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들어가서 승인 받았어. 입주자 모집했죠. 그러고 뭐 합니까? 다 졌다. 그러면 뭐 받습니까? 여기서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사용검사 받고 나서 이제 뭐 누구 명의로다? 일단은 사업주체 명의로다. 뭐죠?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이루어져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언제 한단다? 사용검사 받고 나서 이루어지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 이제 뭐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입주통보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잔금 내세요. 그날이 잔금 내는 날을 뭐란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신청 가능일이야. 이날부터 잔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까지만? 60일입니다. 그럼 그로부터 요 60일이라는 기간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질까? 60일 내에 마지막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요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요 기간 동안은 누구 동의 없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이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아니 된다, 안 된다. 요 기간 내에는 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6개는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다만 누가 사업주체라면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라면 이때는 주택조합은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걸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이미 입주자로다 예정된 자들이니까 따로 입주자 모집이라는 걸 안 하죠. 그때 주택조합은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기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그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만 그때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을 설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는 이 날이 또 무슨 날과 동일한 날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부터 신청하죠?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통보하죠. 자, 이제 아파트 다 졌으니까 이날부터 잔금 내세요 라고 통보한 날이야. 그래서 이 잔금 내면 그날부로 뭐 해주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열쇠를 줍니다. 그날부터 뭐 할 수 있죠? 입주 가능하죠. 바로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이날을 무슨 날이 한다? 입주 가능일이라는 날과 똑같은 날이야. 그날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이 그날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입주 가능일 할 수 있죠. 잔금만 내십시오. 그날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입주 가능이죠. 그날 이후 60일까지만 그때는 저당권들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60일이라는 이 날짜가 뭐죠? 잔금 지급일입니다. 잔금 납부 의무일입니다. 이날까지 잔금을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야 되죠. 만약에 60일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주체는 그 주택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받아도 되고 전세권 설정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좋고 팔아가지고 그 지들 들어가는 돈을 회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60일이라는 날이 잔금 내라는 날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맨 밑에 그 밑에 보면 처벌 규정이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걸 위반해 버렸다. 그 사업 주체는 뭐죠? 이런 거 설정하지 말는데 위반하면 그때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처한다는 거. 2년의 징역 2천만 원 벌금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부기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부기등기라는 게 뭘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부기등기라고 하는 건 주등기 밑에 붙이는 게 부기등기죠. 그럼 어떤 등기에다가 요거 두 가지겠죠. 대지를 조성하는 게 있고 그에다 주택을 건설합니다. 근데 이 대지하고 주택에 대한 걸 각각 우리는 등기부상으로 둘로 나눠질 수 있죠. 아파트는 하나로 다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둘로 가려집니다. 이때 대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기등기해야 되냐? 이 대지는 누구 동의 없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어디다가 그 소유권 등기 사업 주체 명의로 되는 소유권 등기 밑에다가 뭘 붙이랍니까? 부기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부기등기할까? 요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요때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그때 부기등기해야 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할까? 요게 중요합니다.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요거 어디 갔죠? 여기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그때 동시에 부기등기해야 됩니다.
즉 주택이 완공이 끝났으면 그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사용검사 받고 나서 보존등기 하는데 그때 부기 등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기 등기를 해므로써 더 이상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 압류, 감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부기 등기를 해놓고 나면 이제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부기 등기된 이후부터는 뭐 하지 말라? 첫째, 다른 건설아세트 파는 거 안 돼요. 동의 못 받으면 처분 안 됩니다. 양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제한 물권을 설정받는 거. 제한 물권 설정 안 돼요. 세 번째는 압류, 감류, 가처분. 즉 사업 주체의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이 아파트에다 압류 딱 집어치는 거, 압류, 감류, 가처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부기 등기 이후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행위는 전부가 뭐 된다? 그건 무효가 된다는 것.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 23번으로 넘어가 보죠. 뭐가 나오죠? 전맹위의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 540페이지에 가보시면 투기과일지구가 나오는데 투기과일지구에 관해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정리할 테니까 지금은 넘어가자. 그 다음 페이지 542페이지에 가보시면 전맹위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 전맹위 제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일정 기간 동안 되팔지 말라. 이게 전맹위야. 그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못하게 전맹위를 제한하자라고 돼 있죠. 그럼 전맹위는 어떻게 제한할까? 첫째,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전맹위를 제한합니다. 첫째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지역, 투기과지구. 또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들. 세 번째는 어디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 외유택지에서 공공택지, 외유택지에서 이렇게 세 군데서 일정의 어떤 전맹위 제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첫째는 투기과열지구는 투기 바람이 부는 지역이니까 일정 기간 되팔지 말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싸게 받은 것만큼 너는 싸게 분양받았잖아. 상한선을 제한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전매 차익을 난 것 바로 되파는 거 안 된다. 수도권에는 공공택지 외에 있는 일정한 택지들 그런 것들은 주택들은 일정의 어떤 전맹위 제한을 받는다.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밑에 전매 제한에 예외가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쭉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543페이지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쫙 나와요. 머리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애우지 않는다. 나중에 볼 것이고 전매 제한은 예외는 뭐죠? 전매 제한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전매가 가능하다. 이게 전매 제한의 예외입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교재 545페이지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하여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때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내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뭐랍니까? 명퇴하랍니다. 명예퇴직하랍니다. 명예퇴직이 뭐 쫓겨나는 거죠. 사실은 예, 나가랍니다. 나가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까? 나가야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보고 명퇴하라고 나가라는데 그러니까 그냥 나올까? 그랬더니 마누라가 이 양반이 미쳤나? 그럽니다. 요새 같은 때 나와서 할 일도 없는데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안 된대. 그냥 끝까지 버티래. 진짜 그러네. 아직도 애들 큰일 나면 멀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돈도 못 벌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버팁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나를 뭐 하죠? 인사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어린애죠? 부산으로 내버렸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나보고 나가라는 노골적인 행위인데 그냥 버텨야 됩니까?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그죠?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부산으로 갑니다. 자, 우리 세대원 전원이 부산으로 이주합니다. 근무, 생업사회사정, 질병치료, 취업, 결혼 같은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다른 광역시군으로 이전한답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려가려고 봤더니 현재 이게 아파트 내가 분양받은 게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전매 제한 기간 걸려있는 거야. 5년짜리 전매 제한에 걸렸던 건데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어. 아직 3년이 전매 제한에 걸려있습니다. 판다 못 판다? 팔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전매 제한에 걸린다 하더라도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한다면 그때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고 팔고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주체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저 부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인사발령을 서울로 놨습니다. 자, 세대원 전원이 서울로 다 이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부산에서 분양받은 그 주택
전매 제한 기간에 걸려 있는 거 그거 팔고 서울로 이사가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때는 안 된다. 어디로 이전하는 건 안 된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제외. 참 차별되고 심하게 하고 있죠. 서울 사람이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지방 사람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것 이거는 전매 제한을 받는다는 것 그거를 조심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한단다. 예, 아버님이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집으로 우리 가족 세대원 전원 이전합니다. 이주에 그때 내가 수원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다시 아버지 집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될까 안 될까? 된답니다. 그때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하니까 그때는 내가 현재 전매 제한 기간에 있는 이 아파트 수원에 있는 걸 팔고 서울로 이전하는 거 될까 안 될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민 간다는 얘기죠. 또는 2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체류하려고 떠난다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그때도 전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이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거 될까 안 될까? 그건 됩니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거 그거는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거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이혼을 하는 거죠. 가짜로 이혼해가지고 부인한테 남겨주고 그러고 전매하는 것들 이게 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도 있죠? 일부 증여. 배우자한테 일부 증여하는 건 가능합니다. 전부 증여는 안 돼. 그거는 제한을 받아. 일부 증여 뭐죠? 자, 요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누구 명의로 등록했습니까? 그 등기했습니까? 남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5억짜리를 분양받은 걸 남편 명의로 해버렸습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 나쁩니다. 아니 이 집이 뭐 지 혼자 벌었나? 나도 가사노동 활동력도 한 달에 280만 원 인정받는다는데 근데 나도 우리 돈 버는데 기여한 게 있는데 어떻게 지 명의로만 달랑 붙여놓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냐? 열받죠? 부인이 남편한테 뭐라고 하죠? 야 이거 내 명의도 같이 올리자. 그랬더니 이거 안 된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는 네 명의로 못 올린대.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하죠? 야 너는 그것만 하냐? 예외도 있거든. 예외? 예외 봤더니 일부 증여하는 건 된단다. 남편 명의와 부인 명의를 같이 올리는 거 그건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란다. 아셨죠? 전부 증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전매 제한에 예외가 가는 것들이죠. 자, 전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매 딱 걸려버렸습니다. 전매 제한에 위반해서 걸렸습니다. 어떻게 될까? 판매권을 행사합니다. 즉 누가 사업주체가 위반한 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내놔라 다시 그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판매권. 두 번째,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세 번째, 이 전매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혹시 옆에서 그런 전매 행위가 불법 전매가 벌어지고 있는 걸 보시거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신고하시면 그분에게는 뭐 주겠다? 포상금이라는 걸 드리겠다는 거. 이런 제도가 있다.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49페이지에 가면 뭐가 나오죠? 리모델링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해요. 그래서 자기 지역 안에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해놓고 리모델링을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는 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둘로 나눠지죠? 여러분들 핵심 정리 24번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에 도시가 과밀되는 것을 뭐하기 위한 우려가 적은 지역에는 세대수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도시 과밀에 우려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뭐한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도시장은 어떤 경우에만? 대도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나 또는 일시 집중 등이 우려돼요.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결국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인정하면 그때는 뭐 된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때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할 것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밑에 이제 리모델링 행위 허가 요건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건 무슨 말일까?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뭐 받아야 되죠? 허가 받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한단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리모델링 하기 위한 허가 받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누가 리모델링을 한답니까? 그
주택의 입주자라든지 또는 사용자라든지 또는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그때는 무슨 동의가 필요하죠? 입주자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그때는 그 동의서를 들고 리모델링 하겠다고 허가받으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하고 싶으면 입주자 전체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허가받을 것 하고 돼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누가 한다면 주택조합, 즉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그때는 뭐 된다? 일정한 그때도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이 주택조합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부터 한다? 조합을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할 때 무슨 요건이 있었죠? 결의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의는 뭐죠? 야, 우리 아파트 너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할까? 조합 설립에 관한 결의가 있었죠. 이때는 설립에 관한 겁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결의를 하자입니다. 그때 도원결의 아까 있었잖아. 바로 결의를 하자는 얘기죠. 그때 얼마큼이 결의했었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 싶으면 전체를 하시면 그때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그 다음에 각 동별로는 최소한 과반수가 오케이만 된다 그랬죠. 한 개 동만 리모델링하면 그 한 개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결의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가 설립한다?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럼 조합을 설립한 거로 끝납니까? 아니잖아.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잖아. 그럼 리모델링 사업은 또 몇 가지가 있었죠? 증축 리모델링도 있고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잖아. 그때 증축은 다시 세대별 증축이 있었고 25평짜리를 30평으로 돌리는 거, 세대 수층가형 1000세대를 1150세대로 세대수 돌리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이걸 대수선만 할 건지 증축을 할 건지, 증축을 하더라도 세대별 증축만 할 건지 세대수도 증가시킬 건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 걸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뭐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 결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결의고 이때 동의는 그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조합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허가받으러 가기 위한 동의 요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동의는 얼마나 받아야 될까? 이 문제입니다. 이때는 또 달라요. 아까 결의하고 전체를 하게 되고 한 개 동만 하는 경우가 나와서 전체를 할 때는 그때는 그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얼마 받아야 됩니까? 무려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옛날에 5분의 4니까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80%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는 전체는 그렇고 그 5개 동이 있다면 각 한 개 동마다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얼마가 된다?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3분의 2로 돼 있었는데 더 낮췄어요. 그래서 전체로서는 80% 이상의 동의고 동별로는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한 개 동만 리모델링하면 그 한 개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그래서 그 동의서를 들고 시장운수한테 허가받으러 가라 얘기입니다. 이게 주택조합은 이런 동의가 필요하죠. 또 누구도 할 수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그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그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하여튼 이런 세 가지로 이 허가받으러 가기 위한 동의 요건이 갈라진다는 거 거기까지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주택법에 관한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는 무슨 법으로 나가자? 우리 마지막 농지법으로 들어갑니다. 저 농지법 조금 더 하고 나서 쉬도록 합니다. 562페이지에 가보시면 농지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농지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농지법은 첫 문제는 몇 문제 난다 그랬죠? 2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역시 용어 정의가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가 몇 개 나올까? 용어 정의에서 7가지가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본론 내용은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농지의 소유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 것, 농지 소유와 관련된 내용들. 두 번째,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자, 농지 이용에 관한 내용들. 세 번째는 농지를 뭐하자? 보전하자, 농지 보전에 관한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서 봅니다. 그럼 농지 소유에 관한 건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랍니다. 소유 원칙에 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소유 원칙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죠?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누구만 소유할까?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소유 제한이 있고 또 일정한 농지는 소유 상한도 있습니다. 소유는 하되 면적을 너무 크게 갖지 말래. 소유는 할 수 있는데 너무 넓은 면적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소유 상한이죠. 또 농지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매매계약서만 갖고 등기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된다? 이 사람이 과연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이라는 게 그걸 발급을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는 거 그런 것도 있겠죠. 또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한 자가 이제 소유권 등기했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농지를 뭐 된다? 처분해야 됩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사유였으면 농지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농지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 처분 사유와 관련된 것들 쭉 나오겠죠. 근데 농지를 처분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처분 안 하는 자가 있어. 그 중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안 팔고 뻗팅기는 자가 있어. 그 자는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물을 부과하고 팔려고 내놨는데 농지를 살 사람이 없어. 너무 가치가 떨어져서 그 못 팔고 있는 자에게는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매수 청구와 관련된 내용하고 뭐 안 팔고 뻗팅인 자는 팔 때까지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이행 강제금 제도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와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이 농지 소유와 관련돼서 다룰 겁니다. 자, 두 번째 농지를 이용하자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첫째는 농사를 지어야 될 농지를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놀리고 있는 건 괜찮아. 근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시장운수구청장이 야 빨리 농사져 라고 처분을 내리고 그래도 농사 안 지면 대신 농사 짓는 자를 지정하겠다. 그걸 대리경작자를 지정한다. 대리경작제도라고 합니다. 대리경작제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농지를 임대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지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겠죠. 농지 임대차에 관한 것들 이 두 가지 제도를 우리 농지에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농지를 보존하자고 어떻게 하면 농지를 보존할까? 두 가지 방법으로 보존합니다. 첫째는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을 지정하고 다른 것들은 웬만한 건 거기서 개발하기 못하게 합니다. 그런 구역을 뭐라 한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걸 지정해서 거기서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구역을 지정하죠. 농업진흥지역. 또 하나 농지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농지를 까뭉개는 거죠. 농지 전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농지 전용할 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허가받고 하란다. 신고하고 하란다. 일부 이거 농지 전용 협의라는 걸 맞춰서 하란다. 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쓸 때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받고 할 것. 타용도 일시 사용하고 또 농지를 까뭉갠 것만큼 새로 농지를 조성하는 비용 그걸 내려내. 그걸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시킨단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바로 농지전용과 관련돼서 나오는 데 있고 그런 농지전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농지를 보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 바로 이런 내용들이 쭉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것만 빼고 여기 대리경작제도는 지금 보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경작제도는 심화 과정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농지전용과 관련된 이 내용들 있죠. 이건 지금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중에 이번 시간은 용어정의와 관련된 것들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용어정의는 어디에 나오죠? 기본서 562페이지 맨 밑부터 나오고 우리 14페이지 나오는 농지법 핵심정의 1번 바로 뭐가 나오죠? 농지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핵심 정의 1번에서 농지가 무엇일까? 핵심 1번에 농지라는 건 뭘 농지란다? 원칙은 전, 답, 과수원이라는 법적 지목을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하고 전답 과수원이란 밭전자죠. 밭이냐 논이냐 또는 과수원이냐 이런 걸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한다. 따지지 아니하고 실제로 뭐로 쓰고 있으면 농지랍니까?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일정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면 그건 일단 다 뭐가 된다? 농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농지는 법적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일정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2년 이상 자라는 식물이 다년생 식물이고 그걸 일정한 것만 재배하고 있다면 그런 땅은 이용되고 있다면 그 땅은 다 뭐가 된다?
농지랍니다. 그럼 이것만 농지일까? 아니요. 예외가 있습니다. 추가되는 게 있죠. 첫째는 어떤 게 추가되죠? 일정한 계량시설이 설치되는 땅, 계량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들 또는 일정한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그 부지들도 이것도 농지의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이때 계량시설로서 대표적인 게 뭐겠죠? 첫째, 유지. 유지가 뭡니까? 저수지 같은 거. 그럼 우리가 저수지는 뭐로 들어갈까? 그것도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계량시설로서의 저수지가 있는 땅, 그것도 농지다. 또 양배수 시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빼내는 시설 또는 수로나 농로나 제방 같은 거. 수로 물줄기가 흘러가는 선, 농로 경운기 같은 게 다니는 통로. 그 다음에 제방, 뚝. 제방도 뭐란다? 농지에 속한다. 계량시설이 있는 땅은 다 농지입니다. 또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땅도 농지야.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되는 땅. 이것도 농지입니다. 또 뭐도 있을까? 축사나 곤충사육사, 축사, 돼지우리, 소우리도 그것도 뭐로 본다? 그것도 농지 개념에 들어간다는 걸 조심하시고 또 뭐도 있습니까? 곤충사육사. 즉 이때 곤충은 무슨 곤충일까? 식용으로서의 곤충을 말합니다. 곤충의 가장 게 뭐죠? 단백질 공급으로서의 곤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전번 텔레비전에도 나왔었어. 그럼 군뱅이들 갖다 막 겨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죠?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우리 단백질 덩어리로서 저도 어릴 때 먹은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벌. 벌통 있죠? 그래서 벌이 이렇게 나무가지에 이렇게 해서 크게 집을 졌잖아. 그럼 거기다 돌멩이 같은 거 던지고 막 그런 연기 같은 거 피워가지고 그걸 땁니다. 따서 속에 보면 거기 벌에 그 뭐 있으면 새끼 그 애벌레들이 있습니다. 그 애벌레들이 그 속에서 꿈틀꿈틀대잖아. 그 애벌레를 갖다가 빼가지고 통째에서 그걸 그냥 꿈틀꿈틀하는 걸 그냥 씹어 먹은 적도 있습니다. 인상 쓰신 분들 계시죠? 예, 먹습니다. 근데 입안에 집어넣으면 톡 터지잖아. 씹으면 톡 터지면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뭐 들어있죠? 단백질 덩어리거든 그게.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근데 그냥 먹기 비슷하면 그때 뭐죠? 불에다가 그냥 그걸 구워버립니다. 그래서 통째로다 그냥 불 피워놓고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익잖아. 익어서 꺼내면 단백질이니까 익으면 무슨 색이죠? 노란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노란 것들 그거 그냥 먹습니다.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먹는 거라니까 그냥 먹었던 거죠. 어릴 때 저는 그런 시골에서 그런 것도 먹고 자랐었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하잖아. 그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먹고 자란 거. 그것도 뭐죠? 단백질 공급원. 그게 바로 곤충 사육사입니다. 곤충을 길러가지고 식용으로 쓰겠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백질의 공급은 식용으로부터 그런 곤충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곤충을 기르는 땅, 그것도 뭐로 보자? 그것도 농지로 보겠다. 식량 자원으로서의 농지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뭐도 있죠? 농막. 농막은 뭐죠? 농경지 위에다가 움막집을 하나 쳐놓은 거죠. 주택같이 써놨습니다. 똑같아. 주택하고 똑같아요. 다만 먹고 자고 하는 주택으로 써서는 안 되고 다시 임시적으로 휴식을 콩가나 또는 음식 같은 거 갖고 온 거 거기서 먹거나 또는 낮에 너무 햇빛이 뜨거울 때 약간 낮잠 자는 용으로는 쓸 수 있어도 먹고 자는 주택으로 쓰는 건 안 됩니다. 그걸 농막이라 한다. 그럼 농막에 있는 땅도 뭐라 본다? 그것도 농지로 보자. 그것도 농지란 개념입니다. 자, 거기까지를 일단 생산시설이 있는 땅도 농지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중에 농지에 속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농지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랍니다. 그럼 전답과수원이 아니라는 건 원래는 농사지으려고 한 땅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전답과수원이 아니라는 건 농사지으려고 한 땅이 아니었는데 웃자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됐고 그때 농사지어서 계속하여 이용한 기간이 농사짓는 거로 계속하여 이용한 기간이 몇 년밖에 안 된다? 3년 미만이라면 이건 농지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럼 언제부터 농지야? 전답과수원이 아니었는데 농작물 경작 다른 생식물을 재배지로 이용한 기간이 계속하여 이용한 게 3년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농지가 되는 거고 3년 미만이면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목이 임야랍니다. 자, 야산이나 또는 들판 같은 임야였는데 뭐하지 않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냐고. 이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건 산자락을 까무게 가지고 뭐로 만드는 거? 거기다가 농지로 만드는 걸 전용 허가 안 받고 까무게서 농지를 만들어 놨답니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가 되는 것이고 그 불법 개간한 농지는 농지로 본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로 전용했어도 그때도 그건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불법 개간한 농지는 농지가 아니죠.
세 번째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일 뿐. 초지는 농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에 관해서는 농지법이 있고 산지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이 있고 초지에 대해서는 초지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는 농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고 초지일관 초지다. 그래서 초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농지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되죠? 핵심 정리 2번으로 내려가선 그때 뭐죠? 농업인이란 개념이 납니다. 이때 농업인이 뭐죠? 농사 짓는 걸 직업으로 하는 개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걸 직업으로 하는 개인은 몇 명 있다? 4명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농지에서 뭐 한답니까? 농작물을 경작하나 또는 단연생식물을 재배하면 이 사람들은 다 농업인입니다. 적어도 농사 짓는 면적이 300평 이상이라는 뜻이야. 그게 1000제곱미터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300평 이상 되는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농지에서 뭘 한다?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간연생식물을 재배하면 이건 농업인입니다. 아니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이것도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났었죠. 재정에는 어떻게 났었죠? 자, 농사 짓는 농지 면적은 800제곱미터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건 1년 중 120일을 종사했답니다. 농업인이다? 아니다. 농업인입니다. 왜? 농사 짓는 면적은 800제곱미터니까 농업인 아니야. 1000제곱미터는. 그런데 농업에 종사한 것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그랬잖아. 그럼 90일 이상이니까 120일 했으면 90일 이상에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농업인입니다. 즉,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농업이라는 얘기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농지에서 농사 짓거나 아니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농업이니까 농지 면적은 800밖에 안 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건 1년 중 120일을 했다면 이자는 농업인에 속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일반적인 농지 말고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빈내라서는 규모가 얼마만 될 때 33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100평이죠. 100평 이상 되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또는 빈내라우스로 농사지면 이자도 농업인으로 보자. 그래서 일반 논밭은 1000이고 고정 온실로 돼 있으면 빈내라우스 같은 게 돼 있으면 그건 330만 이상 돼도 농업인으로 보죠. 세 번째는 대가축 2도, 중가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분 이상을 사육하는 자, 그 자들도 농업인이고 더 나가서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중 120일 이상 되는 자, 예, 농업에 종사하는 건 90일 이상만 종사해도 농업인이지만 축산업에 종사하는 건 1년 중 120일 이상은 축산업에 종사야 그 자도 농업인으로 보겠다라고 돼 있죠. 자, 마지막으로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되면 이자도 농업인입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계산과 책임에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팔았더니 연간 120만 원 이상 되면 그것도 농업입니다. 저는요, 그 연간이란 말이 참 눈에 거슬렸습니다. 처음에는 월간인 줄 알았어. 한 달에 120만 원씩 팔으면 농업인이다. 나는 이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월간이 아니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돼야 그럼 농업인이네. 그럼 월간 판매액으로 평균 내면 월간 10만 원이네. 그래서 10만 원, 1년치 120만 원 이렇게 됐잖아. 그래도 농업인이네. 하여튼 법으로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농업인 말고 여기는 안 들어있는데 기본세는 들어있어. 농업법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핵심 정리에서는 여러분들 몇 번에 2번에서 농업인이 끝났는데 핵심 정리 3번에는 농업경영으로 바로 내려갔죠. 근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농업법인이라는 게 56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농업법인이라는 건 아직은 없지만 간단히 기억하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 단체가 둘 있단다. 농업법인. 첫째,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한 게 농업인들이 모인 조합이 영농조합법입니다. 그것도 법인에 들어간다. 또 하나 있죠. 농업회사법인. 그럼 농업회사법인은 뭐죠? 상법상에 농사져서 그 수확량을 거둬들여 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 이런 회사를 설립하는 게 가능한데 이걸 농업회사법인이라 합니다. 자, 농업회사법인이 설립하기 위한 요건은 딱 한 가지만 갖춰라.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3분의 1상이 농업인일 것. 업무집행권이라는 건 회사를 운영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 바로 이사들을 말합니다. 그 이사들이 6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6명 있다면 그 6명 중에서 2명만 3분의 1이니까 6명 중에 2명인 3분의 1 이상만 농업인이면 된다라고 돼 있죠. 예전에는 모두 들었었냐? 그때 대표자가 농업인일 것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이제는
농사 잘 짓는다고 회사 운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자가 꼭 농업인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농업경영이 나오는데 우리 핵심 정의 3번에 나오죠. 누가 하는 게 농업경영입니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면 이건 뭐로 보자? 농업경영을 한단다. 즉 농사를 어떻게 질 건지도 지가 연구하고 농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가 진다면 농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가 진다면 그건 농업경영이라고 표현하자라고 되어 있죠. 자, 핵심 논리 4번에 보면 자경이란 말이 나오죠. 자경이 무슨 뜻? 스스로 경작한다. 스스로 자자 경작할 경자입니다. 그래서 자경, 스스로 경작한다. 첫째, 농업인 입장에서 어떤 때 자경이죠? 첫째, 소유농지에서 그랬습니다. 다섯, 임차 농지는 자경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소유하고는 농지에서 뭐 한답니까? 농작물 또는 단연 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그런 자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뭐 하는 거? 경작하는 걸 상시종사하는 자. 농작물 경작이나 또는 단순 재배에 뭐 하는 자? 상시종사한다. 아니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채울 때 그걸 뭐란다? 자경이라 합니다. 첫째는 소유농지일 것. 그래서 농사 짓는데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노동력 있죠?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누구 노동력으로 한다? 자기 노동력으로 채운다면 그건 자경이다. 반면에 농업법인은 그냥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나 단연 생식물을 재배하면 그 자체가 그냥 자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의 자경 개념이 다르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탁경이라는 개념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걸 여기서 뭐란다? 위탁경입니다. 즉 농지 소유자가 지가 농사 지려고 했더니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야 내가 너한테 일당 얼마 줄게, 주당 얼마 줄게, 또는 한 달에 얼마 줄게, 1년치 얼마 줄게. 그러니까 와서 농사 일 좀 도와줄래? 라는 거죠. 이걸 위탁경이라고 합니다. 그때 농작업의 일부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맡길 수 있어. 해외에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가거나 또는 내가 질병이라든지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농사 못 짓잖아. 그때 다른 사람한테 야 네가 와서 좀 도와줄래? 라고 그 사람한테 맡기려면 그때는 전부를 맡길 수도 있어요. 자,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걸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위탁경이라 하자. 그래서 타인한테는 보수만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거죠. 자, 농지 전용이라는 개념은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생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걸 농지 전용입니다. 즉 농사 짓고 있던 농경지를 농사 짓는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면 이게 농지 전용이라 이런 얘기죠. 내가 농사 짓던 땅에다 주택을 지었습니다. 농지 전용이죠. 자, 그런데 뭐는 농지 전용이 아니다? 아까 농지의 개념에서 뭐 하는 게 있었죠? 여기 계량시설, 생산시설 부지, 농지가 있었는데 농지 가운데다가 농로를 냈습니다. 수로를 냈습니다. 제방뚝을 쌌습니다.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농지에다가 농막을 설치했다? 농지 전용이다? 아닙니다. 왜요? 그런 일정한 계량시설, 생산시설도 뭐의 일종이기 때문에 농지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를 쓴 거죠. 농사 짓던 농경지다 농로 내거나 수로 낸 건 역시 농지를 쓰는 겁니다.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한 농지전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거기다 주택을 지었다, 상가를 지었다, 공장을 지었다 이런 게 농지전용으로 본다는 것.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바로 농지법에 관련된 용어 정의까지만 끝났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마지막 시간으로 넘기도록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 한번 다시 또 정리해보자. 자, 주택법 뒷부분에 보니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그랬죠. 이때 저당권은 누가 설정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체가 자기가 짓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또 그 주택과 그 대지에 대해서 함부로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받는 거 안 된다. 전세권 설정해서 다른 사람 먼저 살게 하는 거 안 된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편한 세상으로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그걸 다른 건설한테 팔아가지고 입주할 때는 안 편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그런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게 안 될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만 그런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거 제한을 받습니다. 그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누가 한다면 주택조합이 한다면 주택조합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따지고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다른 말로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지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입주 가능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다. 그날 이후 60일까지만 그때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죠. 따라서 60일이라는 기간 내에 뭐라 그러냐? 잔금 내라는 기간을 하겠죠. 그래서 잔금 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라는 얘기입니다. 잔금 안 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가면 사업 주체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받고 그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권 설정해도 좋고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조심하시죠. 자, 이런 거 이 기간 내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업 주체가 위반했다?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거로 끝나지 않고 부기등기까지 하랍니다. 조성된 대지,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부기등기하래요. 언제까지 할까? 주택 건설한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그때 동시에 부기등기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됐습니다. 그럼 부기등기가 된 이후에 부기등기는 뭐라 했죠? 이 주택이나 또는 이 대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첫째 양도하거나 두 번째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세 번째 압류, 감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제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때 제한 행위라는 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행위를 해버리면 그때는 그 저당권 설정한 거, 전세권 설정한 거, 또 처분한 것들 또는 압류, 감류, 가처분 행위했던 것 전부 다 효력이 뭐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것, 그건 무효가 된다까지가 정리한 내용이죠. 자, 이제는 넘어가셔서 전매행위의 제한. 어디에서만 전매행위의 제한을 받는다? 세 군데서만 전매행위 제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택지 이런 것들은 전매제한을 받는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때 전매제한에 예외가 있습니다.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에서 세대원 1분한데 세대원 1,000원이란 말이 중요하죠.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건 괜찮다. 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안 돼요 라는 게 시험 문제 아마 10번 가까이 났을 거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안 됩니다. 여기만 그렇죠. 또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1,000원이 이전하는 거. 여기 일부가 이전한다 하면 이것도 틀린다는 걸 조심하십시오. 전원 이전할 때만 그때는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세대원 1,000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할 때도 해외 체류는 2년입니다. 이상 2년 이상 한다면 그때도 전매제한을 받지 않고 전매하고 해외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전부 증여는 안 되고 일부 증여 된다 그랬죠? 또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이전하는 거 됩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다. 자, 전매하지 말랐는데 위반했다? 사업 주체가 그 위반한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한 권리를 다시 되뺏어옵니다. 이걸 환매라고 하고 위반한 자는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을 차고 위반한 자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포상금 지급이라는 걸 한다는 거. 여기까지가 전매행위 제한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법 마지막에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하고 뭐에 관한 게 있다? 리모델링 행위 허가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때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다만 세대수 증가에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으면 그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원래는 수립 안 해도 되는데 언제 도시과밀이나 인구 집중 등이 우려돼요. 도의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서는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수립할 때는 어떻게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까지 정하죠. 자, 이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고 하라는 얘기죠.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한다면 입주자나 사유주체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고 싶으면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고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 싶으면 그 전체 구분 수익자및 유기업권의 각 80%의 동의와 각 동별로는 최소한 50%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한 개 동만 동을 리모델링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수익자및 유기업권의 각 80%의 동의를 받으면 허가받고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직접 한다면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 받으면 입주자 대표에도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모습법, 주택법에 관한 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농지법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뭐가 농지더냐?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법적 지목을 따지지 않고 실제로 뭐로 쓴답니까?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면 이거는 일단은 농지라고 하자.
근데 거기에 추가됩니다. 뭐죠? 일정한 계량시설,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들. 유지, 저수지라 그랬죠? 저수지 같은 유지. 물을 빼내고 들이는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농지로 보자. 또 일정한 고정시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가 설치되는 땅, 축사나 곤충사육사, 농막 등이 설치되는 생산시설, 부지도 그것도 농지로 봅니다. 근데 농지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이 중에서 농지가 아닌 게 있어. 첫째, 법적 지목이 전답과선이 아닌 토지였는데 거기다가 농작물 경작 또는 단연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한 기간이 몇 년밖에 안 된다? 3년 미만밖에 농사지지 않았으면 그건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두 번째는 지목이 임야였는데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단연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면 이것도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지목이 임야였는데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고 불법으로 개간해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단연생식물의 재배지를 이용된다면 그건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또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다. 농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농지법의 농지에 대한 개념들이죠. 자, 두 번째로선 농업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농사 짓는 걸 직업을 하는 개인, 농업인, 농사 짓는 걸 업으로 하는 개인이라는 뜻이죠. 몇 명 있다? 4명. 첫째, 1000제곱미터 된다는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른 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농업인입니다. 아니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이자도 농업인.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 짓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이자는 둘 중에 하나, 그게 농업인이죠. 아니면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그자도 농업인을 보자라고 돼 있죠. 자, 세 번째는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소나 가금이라는 건 닭이나 오리 같은 걸 말해.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 1000마리를 기른다.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아니면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이자들은 다 농업인으로 보자. 아니면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되면 이자도 농업인이라는 개념이면 연간 판매액이라 그랬지 월간 판매액이 아닙니다. 자,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어떻게 한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면 이거는 농업경영이란 개념을 쓴다라고 돼 있죠. 자, 이제 핵심 논리 4번에서는 자경이란 말이 나죠. 스스로 경작한다. 어떤 경우의 자경이죠? 농업인은 바로 소유농지에서, 임차농지는 안 들어간다는 걸 조심하시고 반드시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단연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누구 동력으로?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면 이자도 농업인 자경이란 개념이죠. 또 농업법인이 하는 자경은 소유농지에서 똑같아 농작물 경작, 단연생식물을 재배하면 그것도 자경이다. 그래서 농업인이 조금 더 까다롭고 농업법인은 자경의 개념이 간단합니다. 소유농지에서 농사지면 자경. 반면에 농업인은 농사를 짓는데 소유농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할 때 그게 자경입니다. 자, 위탁경영이라는 건 농지 수요자가 타인에게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했다. 보수를 지급할 걸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그것도 농업경영입니다. 위탁경영도 농사짓는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타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 이것도 위탁경영이라고 하죠. 또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이게 뭐다? 농지전용입니다. 즉 농업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농지개량 위해서 하는 건 농지전용이 아니고 그 외의 용도로 쓰면 그게 농지전용입니다. 다만 일정한 계량시설이나 또는 생산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 그때는 농지전용이 아니라는 거. 일정한 계량시설 또는 생산시설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 위에다가 뭘 했다? 농막을 설치했다. 농지 위에다가 농로나 수를 냈다. 이런 건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왜? 그것도 농지니까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농지전용이 아니다라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정리했던 것들이죠. 이제 마지막 농지법 후반부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